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그 중간고사 시험 봤죠? 아직 제가 오늘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채점을 안 했죠, 당연히. 근데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이 조교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절대평가래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원래 절대평가면 이제 뭐 90점 넘으면 뭐 A 이상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안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래서 전체 시험 보신 분들 한 70명 정도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40명에서 45명 정도는 아주 잘 썼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분들은 뾰족한 학점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분들은 C를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5명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D를 받을 것 같아. D를.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누가 A풀인지 안심하면 안 되고요. 기말고사 때 당연히 계속 잘해야죠.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봤는데 만약에 잘하던 친구가 잘 못하면 실망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잘 봐서 45명은 전부 다 A뿔을 그냥 받는 쪽으로 하겠고요. 여기 20명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분발을 좀 해주세요. 이 둥글둥글한 학점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분발하시면 그냥 B뿔은 안심으로 갈 수 있고요. 더 일부는 A 플러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말이야? 뭐 첫 번째는 뭐 기말을 잘 보자, 잘 준비하자, 미리. 기말도 비슷하게 연습 문제 있는 거랑 똑같이 내는데 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한 두 문제 정도는 제가 좀 다르게 내긴 할게요. 두세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정도도 테스트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또 여기에 기회가 있어요. 기회. 무슨 기회가 있을까요? 아시잖아. 토론. 그러니까 오늘도 수업 끝나면 제가 토론에 올려놓을게요. 보니까 이제 토론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다는 분들이 있는데 다는 사람만 보통 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꾸준히 주로 누가 많이 달면 좋겠다? 여기 계신 분들 아셨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평소에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좀 요게 약간 뭐라고 할까? 스프링 탄력성 효과가 있어서 점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희망이 없을까요? 이 답안지 봤는데 몇몇 분들은 하얀 백지로 이렇게 남겨두신 분들이 좀 있어요. 스스로 아실 거야.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역시 D는 좀 너무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B에서 A까지도 갈 수 있어요. 기회는 있으니까 뭐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최종 성적 끝나면 어차피 제가 성적을 막 A뿔을 많이 준다 해서 학교에서 뭐 나가라 뭐 이렇게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 뭐.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자세로 저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 같이 A뿔을 받고 이렇게 이 과목을 물론 이제 잘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 뭐야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좀 다른 학우들보다는 잘 됐으니까 차별화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거는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알겠어요. 그건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위에 잘한 친구는 뭐 그냥 계속 잘 하시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하시고 밑에 친구들도 조금 아직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힘을 내서 점프해서 올라가서 그냥 한두 명, 몇 명 빼놓고 다 좋은 그냥 학점을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기회 많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있고요. 아셨죠? 네, 우선 그렇게 보시고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로 우리가 내용이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제목이 시장 시스템 해가지고요. 거기 제일 앞에 책을 여기 한번 내용을 인트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 뭘 다루는가 하면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 몰래 제가 지난번에 쓰던 펜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2개씩 해가지고 짱박아 뒀거든요. 짱박아 놔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기 뭐 하니까 그 딱 가봤더니 없어졌어요. 어느 분이 가져가셨나봐. 좋은지 알고. 그래서 이것도 조교 선생님한테 받긴 했는데 좀 약간 펜이 얇아가지고 좀 약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무튼 이걸로 해볼게요. 첫 번째 줄 다시 볼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힘인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았으니 그래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수요와 공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배우는 게 사실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자, 근데 수요와 공급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참가하는 주인공이 있죠. 그것을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가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가구라고 표현을 해요. 가구. 그리고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도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정부 지출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해외 부분도 있어요. 다른 나라 외국의 국가들의 경제 주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얘네들은 뺄게요. 그래서 우리 책 밑에 뭐 각주에도 나와 있긴 한데 그림 바로 밑에 얘네들은 우선은 제외를 합니다.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 이렇게 제외를 해서 단순화시키는 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원래 보려고 하는 그 핵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생산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서 바로 위에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Q를 우리가 생산물 아웃풋이라고 할게요. 얘를 공급을 합니다. 어디에 공급하니? 라고 하면 여기가 시장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장을 우리가 위에 제목 보시면 재화 및 서비스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합쳐서 상품, 생산물 시장이라고 할게요. 생산물 시장. 자, 생산물 시장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아니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려면 뭔가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풋을 이쪽에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얘기할 거야. 밑에 그림을 보시면 노동시장, 자본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노동과 자본 이외에 토지와 등등등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라고 할게요. 노동시장, 자본시장 이렇게요. 자, 노동을 이제 수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에 수요해서 이렇게 쓸까요? 자본을 또 수요하게 됩니다. 자본을 캐피탈이라 해서 K라고 쓰고 수요, 디맨드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칠판이나 이런 도구에 가까운 실물 자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겁니다. 공장의 설비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도구와 같은 자본을 수요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기 밑에 투자라고 돼 있죠. 예, 그림에 보면 우리가 이 투자를 자본을 수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본의 수요가 투자 이렇게 될 거야. 자꾸 투자를 해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야. 매년 요 투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한 것처럼 유량의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매년 투자를 해서 이런 칠판이나 컴퓨터나 이런 설비를 자꾸 쌓아 나가면 그게 누적이 되잖아. 그럼 그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 스톡이 됩니다. 자본 스톡은 이게 절약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누적됐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기업은 여기 나와 있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만드는 이런 변환 과정을 담당하는 게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되고요. 근데 요걸 우리가 생산이라 할 거야. 요렇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밑에도 설명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그림 바로 위. 자, 세 번째 단락이네. 자, 2부의 나머지 장에서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과 가구의 상호작용을 볼 건데 기업의 행동을 단기와 장기로 나눌 겁니다. 단기라는 건 좀 짧은 기간인데 뭔가 투입할 때 여기 자본과 같은 캐피탈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단기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장기다라고 하면 K까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K까지 조정이 가능한 그러한 기간, 좀 긴 기간입니다. 그걸 장기다 이렇게 구분할 거야. 뒤에 생산 파트에서 다시 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기업의 활동이 되는 거고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물 시장에 공급을 하면 이걸 이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Q에 대한 수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게 이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가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해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생산 요소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공급한다거나 자본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자본의 공급이 거의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바로 우리는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자금을 공급해가지고 우리가 버는 돈의 일부는 소비를 하고 일부는 저축을 해서 자본시장의 기업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저축 밑에 계속 저축을 하다가 쌓아놓게 되면 이게 쌓이고 되면 이게 부가 된다. 이것도 부를 축적한다고 하죠. 이것도 절양의 개념입니다. 스톡의 개념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저축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흘러가는 순환 메커니즘에 있으니까 유량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그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자, 가구와 기업은 생산물 시장과 투입 요소 시장에서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순환되는 상호작용, 상호작용, 순환 그런 표현 잘 보시고 순환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구는 생산물을 소비하고 투입물을 공급하고요. 반대로 기업은 생산물을 공급하고 투입물이라는 게 이게 생산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풋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15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각각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보고요. 그 다음 여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왼쪽에 그래프가 다시 있는데 여기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Q가 거래가 되는데 이거에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게 P예요. P. 우리 책에서는 가구의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은 파란 색깔로 하고요.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기업과 관련된 것은 컬러풀하게 빨간 색깔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빨간색이잖아. 이게 기업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요는 여기 생산물 시장에서 가구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또 밑에 그림을 볼까요? 노동시장입니다. 레이버가 거래되는데 노동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임금이 되겠어요. 자,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체가 주인공이 바뀝니다. 가구가 주인공이 돼. 그래서 노동의 공급이 거기 보시면 파랑으로 돼 있어요. S라고 그냥 쓸까요? 노동의 수요를 바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도 밑에 그림이 있어요. 캐피탈 이렇게 있는데 자본에 보이지 않는 손 가격 역할을 하는 게 이자율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할까 투자를 할까 조정 역할을 하는 건데 역시 자본에 대한 공급 이게 약간 저축이라고 그랬죠. 그게 여기 가구가 선택하는 것이고 자본에 대한 수요가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는 요거 각각의 가구의 행동, 기업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둘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요 마켓에 대해서 볼 건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물 시장 보고 노동시장 보고 자본시장 보고 그럼 끝.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무를 봤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보는 거 그걸 일반 균형 분석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 오른쪽 위에 가보시면요.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마켓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켓의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선의의 계획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잘 작동되면 모르겠는데 삐끄덕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보시면 시장의 불안전성과 정부의 역할 그렇게 해서 챕터 13장과 19장 그 위에 있잖아. 115페이지 위에 그림 그렇게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설명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빨강, 파랑 그거 색깔을 넣어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고 다음 세 번째 단락은 경제활동의 자세한 실제의 부분은 감추고 고속도로만 표시된 지도처럼 중요한 흐름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할 거다. 단순화시키는 모형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밑에 6장에서 12장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몇 가지 시장에 대한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이 이제 모형을 하는 거죠. 어떤 단순화시키는 가정을 하는가 볼까요? 첫 번째 가정은요. 가구나 기업이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선택과 관련해서 정보가 없어서 선택을 못하면 약간 그거는 좀 그러니까 다 정보를 알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밑에 가구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모든 생산물의 가격이나 품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인포메이션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하면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퀄리티, 품질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야. 거기 보니까 기업도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가격, 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임금이죠. 또는 자본의 가격 또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러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을요. 자, 116페이지에 퍼펙트라는 말을 써서요. 완전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완전 정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줄 보니까 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네요. 경쟁의 정도가 엄청나게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과 가구가 무수히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완전 경쟁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시장 구조, 산업 구조. 여러분 시장과 산업은 약간 다르긴 해요. 요거는 우리가 시장이라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산업, 인더스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각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느낌은 원래 좀 다르지. 우리 밑에 각 주에 역자분들이 넣는데 자동차 산업하면 느낌이 뭐야? 자동차를 생산하는 동종의 기업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기에 좀 생산 공급하는 주체를 좀 초점을 맞춘 것이고 시장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라는 얘기가 수요까지 고려하니까 좀 더 나은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책에 따라서는 무슨 산업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완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퍼펙트라는 게 수식어예요. 그래서 경쟁의 정도가 엄청 치열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치열한. 그러니까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개별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 뭔가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볼까요? 어떤 기업도 시장 가격을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기업이 막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엄청 치열해서 개별 기업이나 아니면 개별 가구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 가격 아닙니까? 시장 가격을 조정할 힘이 없는 거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격 조정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요. 마찬가지야. 시장은 꼭 생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도 임금을 막 올렸다 낮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노동자가 힘이 세가지고 사장님 임금 좀 올려주세요. 제가 좀 뭔가 능력자잖아요. 이런 게 불가능한 거야. 고용주도 마찬가지야. 근로자에게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시간당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은 무조건 줘야지. 그보다 낮게 주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물론 그 임금에 많은 사람을 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수능 보잖아. 수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수능을 본다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옆에 친구가 경쟁자긴 한데 옆에 친구 한 명 제거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막 뭐 어딘가 합격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재 수능은 다 이제 학생들마다 이렇게 약간 능력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다 똑같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강물에다가 내가 물 한 바가지 넣거나 빼거나 해서 한 강물의 그 수위가 막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그냥 열심히 한 다음에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학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대학원 같은 데 보면 수업을 들을 때
쬐끔 듣는 경우도 있어요. 박사과정 이렇게 한 5명 이렇게 듣는 거야. 그럼 교수님, 어이구 5명이네. 그때 뭐 이렇게 상대평가 이런 거 하지는 않겠지만은 교수님이 꼭 뭐 이렇게 깐깐하셔가지고 자 5명이니까 한 명은 A뿔, B뿔, C뿔, D뿔, F 줄게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는 5명인데 엄청나게 이게 지금 되게 더 눈치 작전과 치열하고 제가 얼마나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걸 신경 쓰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저기서 A뿔 받고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사회에 가서 조직으로 가면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면 경쟁자는 몇 명 없고 눈에 보이긴 하는데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얼마나 실수하는가 이것도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 어떤 뭐 스카이캐슬이나 의사 뭐 이렇게 보면 아니 병원의 의사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웬만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도 막 싸우고 뭐 어떤 한 자리 과장 자리 놓고 막 치열하게 배신과 왜들 저러지? 다 이제 또 상대가 못해야지. 그 안에서의 또 차이를 두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 경쟁이 아니라 우리 그 위에도 보면 앞에 그림에도 보면 불안정 경쟁 이렇게 얘기해서요. 과점 시장이나 뭐 독점적 경쟁 아니면 경쟁자가 아예 없는 것을 독점 시장 그렇게 또 배울 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거기 116페이지 한 7번째 줄입니까?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가정은 완전 산업은 수많은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기업은 산업 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매우 작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야. 우리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개별 기업이 힘이 없다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개미와 같이 그런 역할이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몇 개 산다 해서 주가가 막 요동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둘째, 완전 경쟁 산업에 있는 각 기업은 완전히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정보도 완전할 뿐만 아니라 생산한 제품이 거기 끝에 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퀄리티나 AS까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밑에 얘기합니다. 아니, 야, 가정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정보도 완벽하고 생산하는 제품도 다 똑같다? 야, 이건 좀 그렇잖아. 그렇지. 현실에서는 제품이 약간 차별화가 돼서 다르긴 한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다음 단락 볼게요. 그나마 농업 시장에서 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경쟁에 가까운데 이렇게 전제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단락 볼까요? 복잡한 현실을 좀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어떤 과정에서 그림을 단순화시키게 되면 경장에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켜서 오히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걸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라 할까? 뭐 틀, 뭐 교육 목적상 좀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챕터 6장 들어가서 봅시다. 118페이지 볼까요? 자, 우선은 요 가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저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 요 둘을 합쳐서 시장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118페이지. 시장 경제에서 사람들은 매일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지. 매일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가게 여러분들이 가구의 주체가 되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면은 첫 번째는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일부는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나머지는 저축을 하고 일부는 소비할 때 어떤 거 살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콜라를 사 먹을지 차를 먹을지 물을 먹을까 태블릿 컴퓨터 살까 어떤 거 할까. 그래서 어떤 것을 소비를 할까? 이 소비가 이제 구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생산물 시장의 의사결정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소비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지. 그럼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까 이겁니다. 특히 세 번째 줄 보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의사결정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선 첫 번째는 단계가 이렇게 있죠. 일을 할까 말까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까 말까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얼마나 일을 할까 이렇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24시간 주어져 있어서 그걸 공부를 할 것인가 놀러 다닐 것인가 여가를 즐길 것인가 일을 할까 말까 이 얼마나 일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이제 노동 시간과 관련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일을 해야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걸 갖고 여가를 즐길 때 돈이 있어야지 즐길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일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이왕이면은 갑자기 물려받은 게 많아가지고 일을 안 해도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자, 그게 이제 의사결정, 노동시장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적 요소가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 소비를 다 했어 우리가 소득을 벌었는데 근데 다 써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한 개인의 삶을 보면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비의 흐름은 어떻게 있냐면 소비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소비가 태어나서 소비를 이렇게 하는데 점차 이제 증가하는 방향이 좋긴 하겠죠. 근데 소득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나이가 어렸을 땐 소득이 없잖아. 그리고 노년기가 돼도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애 전체의 흐름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젊었을 때 뭐 지금 여러분 상황이면은 소득이 많지는 않은데 소비는 해야 되니까 이만큼 뭐 부모님께 받던 어떻게 내던 미래 소비를 땡겨 와서 요게 마이너스 저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건 뭐야? 내가 나이가 요쯤 나이가 되면 이게 나이야 에이지. 그래서 밑에서 보면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거니까 요거는 플러스 저축 이렇게 되고요. 역시 노년기가 되면 내가 소비는 얼만큼 해야 되는데 소득이 없어. 그럼 역시 이것도 마이너스 저축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미래 소비를 위해서 일부는 쓰지 않고 남겨둬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 뭐라고 하냐면 소득 중에서 소득 중 미래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하고 남은 부분 남은 거라고 쓸게요. 이걸 저축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저축하니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미래 소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준다,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현재만 사는 게 아니니까 현재 소비를 할지 미래를 위해서 소비를 좀 현재를 참고 기다릴지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선택 얘기할 때 네 번째 단락 볼게요. 의사결정에 대한 원칙을 살펴보는 분석에서 공통된 주제는 거기요. 선택에는 반드시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제약 조건 하에서 이게 있어요.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돈이 제한돼 있고 희소성이죠. 제약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그러면 뭔 고민을 해. 그냥 다 가지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뭐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 저 정문 앞에 야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 있는데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나 50,000원짜리. 그러면 에이 그 바보같이 둘 다 가져야지 이런 건데 아니 그 전제 조건은 뭐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게 깔려 있지. 둘 다 못 갖는 상황에서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당연히 50,000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얘기지. 아니 뭐 수수께끼 퀴즈 같이 하니까 그런 건데 현실에서 언제나 이 희소성 때문에 제약 조건이 있고 그래서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잘 선택하는 합리적 선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생산물 시장에서 가구의 선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가구, 가게 그냥 우리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가구의 선택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모든 가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각 제품, 생산물의 구매, 얼마나 살 것인가. 이거 Q를 얼마나 살 것인가. 요걸 고민해야 되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선 수요자라고 그랬죠. 다음 두 번째, 노동의 공급을 얼마나 할 것인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공급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위한 지출액과 미래를 위한 저축액.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인가. 요게 저축은 자금에 대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공급이 되는 거야. 저축을 하면은 내가 이걸 키핑해서 저장하는 것도 있고 또 저축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로 기다림에 대한 대가로 이자 수익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노동에 대한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안 써도 되겠죠. 생산물에 대한 수요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구의 선택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세 가지 시장이 있죠. 노동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생산물시장. 요 세 가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가구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먼저 요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내가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 있고요. 그 다음 가구의 소득이 얼마인가 우리 책에서 인컴 해가지고 I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 두 개 다른 개념이야. 소득이 축적돼서 부자 이렇게 뭐 실물적인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있고 뭐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고 이게 소득이 축적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이게 뭐 X재라고 하면은 우리 수요에서 본 것처럼 다른 재화의 가격도 있고요. 그 가구의 선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소득인데 미래에 대한 기대 소득 미래 소득 이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네요. 등등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요 함수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다른 요인들은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나는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바로 우리는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수요 곡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도출할 겁니다.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다음 119페이지에 거기 가보시면 이왕이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많이 사면 좋은데 무조건 많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 보시면 선택과 관련된 예산 제약에 빠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 하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마지막 줄에 예산 제약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 부, 그리고 가격 등등등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 얘가 나와 있습니다. 얘가 대학을 각 졸업한 바브라가 뭐 홍보 관련 회사의 회계부서에 취업해서 불러불러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현실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례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그냥 숫자로 해가지고 각각의 선택 A점, B점, C점, D가 있는데 월세 다 다르고 식비, 기타 지출 등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먹는 게 중요해. 그럼 맛있는 거 먹고 대신 사는 집은 좀 월세나 집이 좀 꼬진 데를 사는 것이고 나는 집이 중요해. 그럼 좀 집을 좋은 데 살면 먹는 걸 줄여야 되는 것이고 등등 자기의 선호에 맞춰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선택을 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보시면 자, 우선 120페이지 가보시면 선택 집합 네 번째 줄 있죠. 기회 집합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A, B, C, D 중에서 예산 같은 거 중에서 이렇게 상품 묶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먹는 거랑 입는 거랑 등등 패키지가 있는데 바구니에 고르는 거와 상품 묶음.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A와 B의 상품 묶음이 있어요. 뾰족한 학점을 받는 대신에 공부를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같이 병행될 거야. 뾰족한 학점 대신에 여가는 별로 없는 팍팍한 삶. 근데 현재는 좀 불행할 수 있겠지만 미래가 밝은 뭐 그런 패키지 선택할래? 아니면 현재 띵까띵까 막 놀고 풍요롭고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미래가 암울한 거 할래? 뭐 그런 거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품 묶음들 중에서 내가 이걸 다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에 보시면 요거는 선택 가능한 상품 묶음 이렇게 여기 이제 기회 집합이고 요 D라는 상품 묶음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 가지고는 요거는
선택이 불가 이렇게 되는 상품 묶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가게가 소비자가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품 묶음 중에서 얘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빼버리는 거고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어떤 패키지를 고르는 게 가장 좋을까? 그거를 찾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상품 묶음 중에서 제목을 보세요. 120페이지.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다르지. 기호에 따라서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 너 현재 좀 고생할래? 나중에 고생할래? 아니면 너 집 살래? 집 사기 힘들어? 그럼 그냥 차나 그냥 살까? 뭐 옷이나 살까?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런 것들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은 거기 뭐 어렵지 않게 나와 있어요. 앞에 바브라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조합 중에서 선택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 조합을 빼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어떤 걸 선택하냐 하면 세 번째 줄에 자신의 선호와 기호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는 뭐 더 그림을 그리진 않고 요 정도에서 끝내고 있어요. 자, 그 정도 봐주시고 그다음 옆에 뭐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죠.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다시 살펴보는 예산 제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예가 나와 있는데 그 예를 통해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22페이지. 자, 나의 선택 가능한 영역을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가 예산 제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 제약. 자, 거기 볼까요? 예를. 자, 밑에 식이 나와 있는데 한 달에 쓰는 총 지출액이 $200가 되나 봐. 그래서 화폐로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200 지출액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총 소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지출이라 할게요. 우리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소득에서 총 지출 이렇게 지출을 다 한다고 전제로 할 거야. 소득에서 일부 지출하지 않고 남기면 그게 저축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지출을 어떤 항목에다가 하는가 하면 대상이 여러 개 있겠지만 두 개만 있다 할 거야.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거기 보니까 외식 횟수를 X라고 할 거야. 근데 외식을 한 번 하는데 $20야. 그래서 $20짜리 하는 외식을 몇 번 하니 X 소문자로 쓸게요. XX 뭐 괜찮나? 예, 뭐 괜찮겠죠. 그러면 두껍게 합시다. 이렇게 X 외식의 횟수야. 그리고 또 하나 뭐에 쓰냐면 거기 보시면 재즈 클럽을 방문하네요. 재즈 클럽 방문하는데 $10가 든대요. 근데 몇 번 가니 Y 방문하는 횟수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돈은 다 쓴다라고 할게요. 여기서 남기면 일부 저축해서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걸로 뒤로 넘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 쓰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은 이렇게 달러, 원화, 화폐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가 바로 위에 나와 있는데 위에 달락 122페이지 위에 명목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미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고 화폐로 표현한 소득이야. 화폐로 표시한 소득. 그리고 리얼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 소득. 이거는 상품 개수로 표현한 소득. 요 횟수가 이제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다 달러는 다 지워지니까 다 지우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핵심만 끄집어내면 이렇게 쓸 수 있네. $200 가지고 여기 $20 하는 외식을 몇 번 하며 $10 하는 재즈 클럽의 횟수 어떻게 되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112페이지. 앞에 내용은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 금방 될 것 같아서 뺐어요. X가 지금 외식하는 횟수고요. Y가 재즈 클럽에 방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재즈 클럽은 되게 싫어해. 그래서 Y가 빵이면 외식은 10번 할 수 있죠. 거기 10 찾으셨죠. 여기는 뭐야? 여기는 순서를 맞춰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외식을 10번 가고 재즈는 안 가고. 만약에 X를 빵으로 했어. 아예 외식은 안 합니다. 재즈 클럽을 다 최대한 가면
$10짜리를 200달러 가지고 20번 갈 수 있으니까 20 이렇게요. 여기 뭐 A라고 그러고 여기 B라고 할까요?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남아 있는 것처럼 빵과 20 이렇게 됩니다. 이건 둘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고 골고루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즈 클럽을 10번 가면 남는 돈 가지고 외식은 5번 하는 이런 점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식을 예산식이라고 하고요. 이거 y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굳이 정리는 안 하셔도 되지만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이렇게 되고요. 얘가 바로 기울기 이렇게 되고 얘가 바로 수직축의 절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선택 가능한 영역이고 거기 2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 밖에 있는 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 예산선에 변화했을 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네, 그것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